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2부는 오후에 진행된 대통령 유엔 총회 순방 일정 관련 안보실장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착 첫날인 9월 22일에는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락 회장을 만나서 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여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하실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사회 동포들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날인 9월 23일에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에서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는데 전 세계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하실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9월 24일 오후 3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기조하 국제사회의 평화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5일 오전에는 월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하십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뉴욕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에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 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민생 경제 중시 국정 기조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의장 접견, 대한민국 투자 서밋 개최 등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국제 무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및 G7 주요국인 프랑스, 이태리를 포함하여 우즈벡, 체코, 폴란드 등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들 정상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여 국익 중심 실현 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다자 무대 대비인 금번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뉴욕 방문에서도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주요 국가들과의 양국 관계 강화,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잘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청년 주간 관련 브리핑도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내일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번 한 주간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청년 정책 주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시면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여 어제까지 8개 기업이 4만 4천여 명에 달하는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12,000명, SK 9,000명, 현대차 7,200명, 한화 5,600명, LG 3,700명, 포스코 3,000명, 롯데 2,000명, HD현대 1,500명을 올해 채용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8개 기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4,000명 이상 늘어난 총 2만 4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성은 6만 명, 포스코와 롯데는 각각 15,000명, HD현대는 1만 명을 향후 5년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청년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늘려준 기업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동참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를 다음 달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0년 경제계 공동상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15년 만에 개최되는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의 우수 협력업체 300개사가 참여할 계획이고 박람회 기간 중 1,500명 이상 현장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한경협과 참여 기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그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한 팀으로 뭉쳐 새로운 통상 환경의 도래라는 파고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채용 문제 해결에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신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된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의 주제와 같이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은 기회의 부족이라며 새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점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한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도착 첫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논의합니다.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날엔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 일정 최대 관심사였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일정과 여건이 복잡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10월에 회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도 확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 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월가 금융,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더 큰 활력이 도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까지 최근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정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해킹 사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카드 재발급, 추가 보안 인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당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가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침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즉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최고 보안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 청년 세대들과 만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갈등과 문제의 원인은 저성장에서 비롯한 기회 총량의 부족이라며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청년들의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 청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네. 이 대통령은 먼저 청년 문제의 원인이 기회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성장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저성장은 사실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세대, 남녀 간 갈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갈등도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기회를 만드는 거라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참석을 신청해 선정된 15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창업인들과 만나는 등 연일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점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벼랑 끝에 몰린 철강업계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항구 통성교섭본부장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한국 측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분석으로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급하게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신중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다며 업계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후속 지원 대책 이행과 우회 덤핑 등 불공정 수입제 방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부과하는 50%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로 철강 기업과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철강업계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내외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일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지속가능 항공유 SAF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한 항공업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섭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 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정부는 사프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사프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 2030년 이후 혼합 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에서 5%, 2035년 7에서 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 정유업계와 항공사가 사프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사프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 공항에서 90% 이상 사프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프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혼합 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을 주고 승객이 자발적으로 사프 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또 주 원료의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추진하고 사프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인 납사와 디젤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비자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도 최근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로 인해 한미 간 경제 협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UPI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토드 영, 앤디 김 등 미국 상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조 장관은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한미 간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함께 보시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한국의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정책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은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 매수자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개업체 세빌스 코리아에 따르면 엄격한 대출 한도가 적용되는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으로 우회한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입이 한국, 특히 서울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한국 주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헌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콘텐츠가 역으로 국내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넷플릭스의 최고 히트작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헌의 글로벌 팬덤에 한국인들도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캐데헌의 배경이 된 명소들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는 캐데헌 속 춤과 노래를 주제로 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전형적인 한국 영화인 캐데헌이 한국에서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 매료된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남대 박지현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예전에는 한국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로 보냈지만 이제는 한국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들어오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캐데헌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극장가 흥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시아 최대 영화제 위상은 여전한데요. 외신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UPI는 한국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가장 힘든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7일 화려한 개막식으로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관객 수는 전년 대비 32.5% 감소했고 극장 개봉 편수도 줄어드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은 최근 최악의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최근 베니스와 토론토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등 여러 기대작의 개봉을 앞두면서
업계에서는 신중한 낙관론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서 한국 영화 4편을 포함해 경쟁 부문에 선정된 아시아 작품 14편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 영화의 강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변호사와 함께 잘 사는 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확인해봅니다. 저작권, 짚고 가는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일까? 저 그림 마음에 드는데 저작권이 있을까? 내 유튜브 영상에 살짝 넣어도 될까? 누가 내 그림을 유튜브 영상에 썼는데 어쩌지? 음악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고 대화로 빠르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글로 문의하면 정리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상담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는 커버 댄스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 라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AI로 그림이나 소설 한 편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요즘 저작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인혁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과 관련한 일상 속 다양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변호사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네, 저작권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3대에 이어서 지식재산업에 종사 중이시라고요? 네, 조부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 회사가 창립을 했으니까 벌써 지금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려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레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사회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 점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그리고 또 상담을 이어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작권 하면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좀 공부해볼까? 이런 흥미로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저작권 하면 무언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저작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람이 뭐가 되든 이 예술적인 것을 창작을 했을 때 이게 내 거라는 보호를 받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만든 걸 베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긴 권리가 저작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만든 음악같이 예술적인 창작을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보호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창작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술적인 창작이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시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이것이 대표적인 저작물의 예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소설 같은 어문 저작물 아니면 뭐 음악 저작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 9개의 예시가 있고요. 법에서는 이거를 단지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법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이 나오면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제 저작권이라는 건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권법은 이 창작물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창작을 하면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작권의 본질을 뭐냐? 바로 그 저작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저작 재산권이라고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소유하는 게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창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네. 이것도 한번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멋진 풍경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행자님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그냥 이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글쎄요. 인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만약 저작권을 인정을 한다면 네. 세상에 찍는 수많은 사진들에 다 저작권이 인정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무차별적인 사진 촬영의 전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된 것에만 저작권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네. 대법원은 이 창작이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진 저작물의 경우 뭐 노출, 빛의 각도, 물체의 위치 이런 것들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작권 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뭐 좀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난 저작권을 갖고 있어. 내가 창작물을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문의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자,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아야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저작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창작한 때에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진행자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음악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출원일자, 등록일자 같은 게 날짜로서 관리가 돼요. 근데 저작권은 내가 이걸 언제 창작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내 저작물과 비슷한 거를 서로 베꼈다고 주장을 할 때 서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히 창작한 때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적어도 이 저작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창작되었는지까지 입증은 힘들어도 저작물위원회에 등록된 날짜에는 그 저작권이 존재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와 만약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적어도 누구의 저작물이 더 먼저였는지 적어도 내 저작물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훨씬 유리해지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들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만약에 뭐 새로운 노래를 제가 흥얼흥얼 부르다가 이 노래 저작물로 등록해야겠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고 날짜 생각입니다. 정도는 제가 등록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가를 꿈꾸는 A씨. 생각한 대로 글이 써지지 않자 생성형 AI를 이용해 소설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는데요.
SNS를 통해 입소문이 타고 있는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요즘 이런 생성형 AI 이용해서 뭐 소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지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 소설 저작권 어떻게 등록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인정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국내에서만 그러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생성형 AI는 결국에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만든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창작을 했으면 인간이 만든 창작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특허법이나 관련법과 관련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이거는 AI의 창작물이지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다 등록을 거절을 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명령을 했어도 그거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니면 그 어떤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기조하에서 비슷비슷한 심사 결과나 판단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지금 AI가 생성한 이런 작품들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AI가 만든 창작물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는 아예 전 세계에 한 건도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약간 답변 드리기 애매한 문제인데요. 네. 최근 국내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AI 수로 부인이라는 사례인데요. 네. 자, 제가 아까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면은 저작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작물 중에는 편집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편집 저작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편집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생각하시면 백과사전 생각하시면 돼요. 백과사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에는 딱히 저작권이 없는데 그걸 하나로 모았을 때 그 편집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걸 편집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6조에서는 편집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각 구성물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전체로서 그 배열의 특징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고 네. 이번에 AI 수로 부인이 바로 그 경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만든 각 영상들의 저작권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이 영상들을 전체로 하나로 모았을 때 그 편집의 배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편집 저작권임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편집의 특징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영상에 구성하는 요소들은 저작권이 없겠네요? 영상을 구성하는 원 소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제3자가 그 영상을 구성하는 소스 중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면은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침해가 될 것 같은데요? 침해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구성 요소에는 저작권이 없었으니까 저작권이 없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 전체의 배열, 구성의 특징이 있는 거지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은 AI가 100%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아직은 맞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작권의 세계가 굉장히 오묘하기도 하고 또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최근에 우리가 SNS나 아니면 이런 개인 메신저 보다 보면 프로필 사진을
많은 분들이 그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죠.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이제 제작사 스타일로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AI 생성형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는 원 저작물을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과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창작이란 거는 그 뭔가 결과물을 의미하겠죠. 자, 만약 진행자님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밖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걸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표현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생각이지 그걸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온 표현을 구분하고 이 표현된 걸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취하고 있는데 그건 국내외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브리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브리가 만든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캐릭터 아니면 어떤 장면 이런 부분들에는 지브리가 직접 만든 거니까 저작권이 인정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브리가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만든 표현 방법, 이걸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창작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AI를 통해서 지브리 그림체로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지브리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작물을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작가협회가 생성형 AI를 상대로 그 작가들의 문체를 무단으로 습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이 된 사실이 있었는데 미국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서 AI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최근에 내린 사실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에 이제 뒷 배경 화면으로 제 그 방송 진행 모습이 지브리풍 그림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결국에는 저작물 침해는 아니겠군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려는 B씨. 영화관에서 개봉 중인 영화의 주요 장면을 3분가량 넣었는데요. 상업 영화의 주요 장면을 허락 없이 쓴다는 게 영 찜찜합니다. 혹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내용을 보면 사실 크리에이터 분들도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주 보는 그 영화 리뷰 채널 같은 데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자,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만든 영화에는 저작권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영화의 부분도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을 허락 없이 갖다 쓴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맞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공정 이용이라는 쟁점인데요. 네.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의 저작물을 썼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그 사용된 정도나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영화의 일부분을 갖다 사용했다고 해도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법으로 정확히 몇 분 이상 쓰면 저작권 침해다. 뭐 이렇게 정한 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 같은 거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쟁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임에도 영화의 저작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지금도 유명한 온라인 뭐 동영상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영화 리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영화 리뷰가 왜 아직도 버젓이 있을까요? 저작권자가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면
영화에 대한 홍보가 돼버리거든요. 아,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영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도 홍보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왜 막겠어요? 근데 여기서 선을 넘는 경우가 뭘까요? 혹시 수익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는 걸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을까요? 예, 수익도 수익이 문제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허락도 없이 영화 전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결론까지 다 나와버렸다. 만약에 결론이 안 나오고 요약만 하는 설명이라면은 진행자님도 그걸 보고 아, 결론이 궁금한데? 그래서 영화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홍보. 근데 어떤 리뷰어가 이거를 다 편집한 다음에 짧게 해서 결론까지 다 나와버렸다. 그럼 그거 보시면은 영화 보세요, 안 보세요? 아, 결국에 이게 영화를 스포일러 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걸 보는 사람이 실제 영화 관광객으로 유입이 되면은 좋지만 유입이 안 되면은 그런 리뷰는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영화 리뷰어들과 그다음에 영화 저작권자들 간에 이렇게 묘한 균형이 지금 성립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영화 리뷰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런 영화 리뷰 채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커버 댄스라고 하죠. 기존에 뭐 아이돌 가수라던가 뭐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뭐 그런 춤 같은 거를 좀 보고 따라서 올리는 그런 방식들로 쇼폼에 이 쇼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안무 저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안무의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고 실제 국내에서도 안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을 들으시면 당연히 생길 만한 의문이 아니 그러면 애기들 하계회에서 추는 춤도 저작권 침해고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노래 틀어놓고 추는 춤도 저작권 침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근데 그 당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것은 안무 가르치는 학원이 저작권이 있는 안무를 허락 없이 이용해서 수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각고의 노력으로 안무를 만들었고 이 안무에는 저작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안무를 허락도 없이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네요. 자, 누군가가 저작물을 이용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작재산권과 연결이 되겠죠. 저작재산권에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집에서 춤을 추든 아이들 유치원 행사에서 춤을 추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그럼 이제 아까 문의 주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커버 댄스는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올린 사람이 어떤 댄스를 전문적으로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커버 댄스를 저작권이 있는 안무를 이용해서 올렸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단순한 개인이 내가 이걸로 좀 춤추는 걸 보여주고 싶어. 요 정도의 목적으로 어떤 영상 플랫폼에 올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목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침해하는 경우보다는 모르는 상태에서 침해를 당했다라면서 또 이렇게 소송과 관련한 문서를 받거나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의 문서, 내용 증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문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에 침해했는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자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행동을 검토를 해봤을 때 만약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되면은 본인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동종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누렸다든지
저작권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크게 손해를 입히거나 한 것이 없다면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동정 전과도 많고 엄청난 수익도 올렸고 저작권자한테 피해도 많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작권 침해로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네요. 네. 그래서 본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부터 받는 거,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짚고 가는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좀 편히 먹어도 될걸. 지금 아무도 없잖아. 너의 나와 하늘과 바다 그뿐인걸. 수많은 사람들 속 어쩌면 지쳐왔던 걸지 몰라. 수고했다 참. 고요한 일상도 나쁘지는 않아. 마음껏.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추석 상차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할인 행사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